17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주말 앞두고 벚꽃 언제 피나 궁금해지시죠? 이번 주말은 좀 이르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3월 22일에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위로 올라온다고 하네요. 부산, 광주는 3월 27일, 충북, 청주 다음 달 1일, 서울은 다음 달 3일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길 지나가다 보면 이미 개나리나 진달래는 핀 곳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음까지 화사해집니다. 화사하게, 상클도 화사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생방송 인증사진 당첨자 2분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올리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붙여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부터 주말 날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낮 기온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머물지만 한낮에는 햇살이 들어오면서 온화해지겠는데요. 오늘 14도까지 오르는 서울의 낮 기온은 내일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에는 큰 추위 걱정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다 보니 일교차도 같이 커지겠습니다. 주말에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쉽고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루 습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를 일주일 넘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최고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1도, 춘천 영하 2도로 중부지방은 0도 안팎을 보이는 곳도 있어서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춘천 대구 14도, 광주 16도로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은 오름세 보이겠고요. 다음 주는 더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봄꽃으로 알록달록한 세상 지금 되게 신나지 않으신가요?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봄축제도 시작된 만큼 이번 주말은 평소보다 교통량 증가해 다소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길 지금 정체도 살펴볼까요? 이 강남권 분당 수서로는 복청교부터 탄천 1교까지 청담대교 방향으로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는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강남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가 꾸준합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신갈 주변에서는 10km 구간 밀리고요. 또 50번 영동선의 경우는 제조업체나 산업단지가 많아서 이 군포 지역 정체가 일찍 시작되곤 하는데 지금도 9km 구간 막힙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으로는 비봉 부근에서 4km 구간 정체고요. 이 정체만 감안하시면 이후로는 수월하겠습니다. 안전띠 전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성과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미국은행에선 위기 조짐이 여전합니다. 도로연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대통령 말에 고용부가 혼선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박경성, 전장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머니클래스, 잇따른 은행 위기 소식에 내 은행은 어떨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상클라이프, 향긋한 꽃내음 따라 전북 진안군, 완주군으로 미리 여행 떠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풀리게 된 건 긍정적인 대목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일 양국의 각계 인사들을 만난 뒤 늦은 오후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도쿄에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 세 번째 양자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입니다. 90분 가까이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오가는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고 공동협의체의 빠른 복원도 약속했습니다.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두 정상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의 의견을 모으고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력한 추진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은 2019년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우대국 대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었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도쿄 긴자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한 데 이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오늘 한일 양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강연을 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또 다른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의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3%에서 3.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사태 등 잇따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too high for too long, with our determination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유로존의 2월 물가 상승률은 8.5%로 전달보다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의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60% 폭락했지만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하자 다음 날 30%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주가가 장중한 때 다시 $20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9일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80% 이상 폭락한 것입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불끄기를 시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can reass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결국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은행들이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9조 원 이상을 투입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안도감이 커지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와 함께 뉴욕 증시도 반등세로 마감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불안감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근로제도 개편안에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대통령이 갑자기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고용노동부에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제가 없다던 여당도 태세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의 엇박자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 등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MZ세대도 언급했습니다. 요새 MZ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지만 입법 예고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내놨습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밀어붙인 탓에 반발이 컸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를 탓했습니다. 장시간 근로시켜서 뭐 노동자 다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좀 너무 왜곡되게. 야당은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이냐며 비판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사실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회고록을 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당시 수사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다툼 없는 사실로 규정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며 서거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로 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후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업무방해 및 기차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표는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먼저 설치돼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 대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불 2단계가 발령돼 인력 1,200여 명이 긴급 투입된 가운데 오늘 아침 7시 기준 진화율은 82%로 약 800m의 불길이 남았습니다. 소방당국은 40대 주민이 태우고 남은 난로재를 처리하다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화대원 1명이 떨어진 돌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라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에브리원. 네. 아까 전에 이거 잠시 들었었잖아요. 네. 태블릿. JTBC라고 써 있어. 인증샷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 좀 찍는 시간 찍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찰칵. 네, 그럼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준비한 게 보온 도시락인데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친모도 비자금 세탁 말다운 편에 들어갔죠. 이거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친어머니도 비자금을 세탁했다고 말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예. 가족들이 어머님한테 엄청난 양의 비자금을 채권 등등의 형식으로 준 바 있습니다. 법에 걸리니까 지인들에게 특정한 돈을 지불을 하고 채권을 돈 세탁하는데 도와달라고. 네, 본인에게도 몇십억이나 되는 자산이 흘러왔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조건 더 많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전우원 씨 폭로가 불러오는 파장이 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또 회사를 통해서 비자금을 은닉했다 하더라고요. 네, 컨설팅 회사였던 BLS셋,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는 웨어밸리를 언급했습니다. BLS셋은 가족 회사로 운영하다 2년 전 해산했고요. 웨어밸리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우원 씨는 지인들에게 회사를 설립하게 해서 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을 한 사실도 직접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저희 취재진이 알아봤는데 현재는 지켜보는 단계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폭로만 믿고 당장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 전 씨가 귀국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전 씨는 빠짐없이 다 말하고 자신도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귀국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황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비자금을 환수할 방법은 없나요? 일단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긴 네. 합니다. 이 검은 돈이라는 게 확인이 돼도 전두환 씨가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발의된 이른바 전두환 3법은 상임위를 넘지 못했고요. 만약 앞으로 통과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 씨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서 체납 세금도 추징금도 내게 할 근거가 현재로선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에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네. 이 마약류를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또 보였다고 네,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해당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네. 현재는 내려간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쯤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여러 향정신성 의약품을 언급하더니 실제로 복용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환각 증세로 보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고 이후 미국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거를 라이브 인터넷 생방송으로 했고 현재는 그 영상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자, 언론 인터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 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할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아까 회사 비자금 이야기 했을 때 그 회사들도 이미 언론이나 검찰이 한 번씩 들여다본 것들도 있다라고 해서 이 주장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아까 마약류 복용 이런 거는 또 별도로 또 처벌을 할 건 좀 해야 될 수 있겠지만 이 메시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것인가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이 주장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밝혀지지 못한 사실을 밝히는 데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새로운 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도순 기자도 계속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다음 도시락 또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볼까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총장과 카톡하는 사이 어허. 누군가 말을 했죠.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법정에서 밝힌 말입니다. 네. 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네, 재판은 부산지법에서 열렸는데요. 조 씨는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하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네.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지니까 한마디 하겠다면서 먼저 입을 뗐는데요. 들어보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자 조 씨에게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까 그 키워드가 총장과 카톡하는 사이였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총장, 이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인데요. 네. 조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앞선 이 조 씨 가족의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 총장님이 표창장을 준다고 했으니 집에 오면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당시 본인이 그러려니 하면서 받은 걸로 기억한다라고 조민 씨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20대 입시 때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최 총장에 대해서는 엄청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실제로 사이가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과 직접 카톡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지인이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은 여러 개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입학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인데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나왔네요. 네, 보통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입학 허가가 취소된 그거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법률 대리인들끼리 법정에 나와서 이제 다툼을 벌이는데 이게 자주 보는 일은 아닙니다. 이번 증인신문은 조 씨가 직접 요청을 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요청을 하고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인데요. 조 씨는 법정에서 이런 일을 겪으며 유복하게 컸다는 걸 알게 됐지만 남들만큼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의전원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가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선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조민 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분이 또 있잖아요. 네. 정유라 씨. 네. 어제 또 글을 올렸다고요? 네, 소셜미디어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법정에 출석한 조민 씨를 다룬 기사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더는 못 봐주겠다라면서 자신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당한 것에 대해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검찰을 향해서도 빨리 영장을 치시라, 똑같이 하시라 이런 내용의 글을 적었습니다. 네. 참 복잡하네요. 자, 소송 결과가 나오면 또 전달을 해주시죠.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인데요.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슬슬 준비한다. 누군가 말을 했죠. 이것도 저한테는 정말 아쉽고 또 슬픈 소식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 왜 웃으시죠? 다 같이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이 방탄소년단 BTS의 제이홉이 입대 일정에 대해서 어제 밝혔습니다. 네. 어제 팬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미 날짜가 나왔다. 슬슬 준비하면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게 벌써 날짜가 나왔나 보네요. 네, 지난번에 맏형 진이 군대를 갈 때 보니까 취소를 하고 한두 달 안에 이제 날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맏형 진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입대 전 공식 스케줄도 거의 다 마쳤다는데요. 이 제이홉은 진 형이 들어가고 난 언제쯤 입대할 것인가 생각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다녀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정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 어제 이야기 그저께였나요? 네, 잠깐 했었죠. 네. 솔로 싱글을 발표하고 맞아요. 팬들도 만나고 좀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당분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 조만간 날짜가 잡혀서 입대를 하면은 이제 개인 활동이나 완전체 활동은 좀 보기 어려워지겠죠. 네. 지난 3일에 솔로 싱글 앨범인 On the Street를 발매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 제이콜과 협업했는데요. 이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그리고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100에 모두 들었습니다. 네,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클래스 넘어가죠. 네, 이번엔 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핫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학용품도 사고 맞아요.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게 아주 많은데 학교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 자, 이런 걸 마련했다고 합니다. 뭔가요? 저는 초록 칠판이 익숙한데 요즘엔 저렇게 화이트보드를 칠판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뭐야? 손으로 잡고 쭉 잡아당기니까 접혔던 게 퍼지면서 작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네요. 이 안으로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문을 잠그면 밖에서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방 용도가 뭘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저게 무슨 따로 방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 집중하게 하는 그런 벌 주는 데인가? 참 휴식 공간이겠죠. 아니, 사실 벙커예요. 벙커예요? 네, 미국 엘라베마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든 일명 방탄실인데요. 화이트보드로 만든 저 벽이 웬만한 총격에 견뎌낼 수 있다고 네. 해요. 지난해 5월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던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네. 모두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이후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좀 씁쓸한 현지 상황을 반영한 건데요. 근데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좀 학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접었다 폈다 단 10분
초면 방탄실이 완성이 되고요. 오. 이 방탄실 하나 만드는 데는 8천만 원 가량이 꽤 된다고 비싸긴 해요. 네, 꽤 비싸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교실 2곳에만 설치를 했지만 시범 운영을 해보고 다른 교실에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절대로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부디 아이들의 피해를 막는데 좀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뭐야? 경주 현장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여기 미국인데요. 참가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뛰쳐나와 힘차게 달리고 있죠. 1번 멍, 2번 멍, 달려, 달려. 박진감보다는 저 깜찍함. 심장 아파요. 아.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 아, 근데 저 강아지들 다리가 좀 짧은 걸 보니까 그 견종. 유명한 그 견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회는 오직 웰시 코기 강아지들만 출전을 할 수 있는데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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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기, 코기. 이 짤뚱한 다리로 나름 폭풍 질주를 선보이면서 관중들에게 보는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네. 사실 웰시 코기는 운동량이 많은 편이래요. 콧머리도 맡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짧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게 다리는 짧아도 매력만큼은 긴 롱다리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인기 있는 대회거든요. 해마다 미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마장 정식 경기 전에 이벤트처럼 개최하기도 하고요. 경마장. 유기동물 구조단체를 후원하기 위해서 행사로 여는 경우도 아, 좋은 있다고 뜻도 있네요. 하고요. 네, 뭐 어째 막상 코기 선수들은 주인들만큼 승부욕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즐기면 되죠? 네, 1등이 아니더라도 귀여운 모습으로 모두에게 한박 웃음을 선물했으니까 아, 너무 귀여워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와. 남성 만나보겠습니다. 와. 자, 혀길이 재려면 저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내밀어야 되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남성의 혀 길어도 너무 길지 않습니까? 뭐 CG로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의심스러운데 아닙니다. 진짜 혀 맞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이 남성 혀 길이가 무려 10.1cm나 된다고 하는데요. 당당하게 이 분야의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혀가 길면은 뭐 발음도 잘 되고 그러려나요? 글쎄요, 제 혀는 평균 길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림 그릴 때 붓 대신 혀를 그러니까 쓸 수 봤어요 있고요. 방금. 네, 캔버스를 혀로 채워나갔고 그리고 지금 또 화면을 보시면 저희 일명 블록을. 젠가라고 하죠. 네. 블록을 혀로 쏙 밀어서 빼내는데 손가락만큼 정확합니다. 야, 대단하죠? 뭐 정확하긴 한데 뭐 이렇게 보기 좋은 장면 아닌 것 같아요. 혀만 길 뿐 아니라 저렇게 긴 혀로 진기명기까지 오. 펼치는 이 남성.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남성의 그 기록에 도전을 했지만 혀 하나로 세운 이 남성의 기네스 기록들을 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못 깰 것 같아요. 도성 씨는 어때요? 아, 혀가 길이가 저 정도 안 나와가지고 코도 지금 안 닿는데. 코에도 안 닿는. 저 사람은 너무 쉽게 닿네요. 진짜. 참 어쨌든 세상은 참 넓고 별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은행 파산 남일이 아니야. 내 은행은 안전할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에 전 세계 금융권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40년 역사, 미국 내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무너지는데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어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까지. 이러다 은행 파산이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하는 걱정도 하게 되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 머니클래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과연 안전한지, 믿고 맡겨도 되는지 아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을 보면서
괜히 좀 분위기가 더 우리나라 은행은 뭐 이런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네. 일단 실제로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원인, 가파른 금리 인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그렇다면 국내 은행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네. 뭐 일단은 금융당국은 그 정도는 아니다,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 원인 그리고 그 근거로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늘어난 예금을 채권이나 주택 저당증권에 투자를 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큰 타격을 입은 케이스지만 네. 네, 우리의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늘어난 예금이 생기면 대출에 이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는 건데요. 뭐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우리가 은행들이 뭐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건전성 또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하. 다만 문제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서 자금을 모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 인상에 예민한 PF, 일명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요. 네. 부동산 가격들이 점차 내려가고 있고 또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출 자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이때에는 반대로 또 고객들에게 예금 자금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뭐 미국처럼 우리나라 은행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성이 좀 아직 괜찮은 편이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상대적으로는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조금 좀 되짚어봐야 된다. 네.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긴 한데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는 입장에서는 내 은행이 과연 괜찮은가를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뭐 성적표를 어디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그리고 내가 돈을 넣어놓은 은행이 네. 튼튼한지 건전한 곳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재무 건전성 지표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BIS 비율, 그리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리고 ROA가 있는데요. 네. 먼저 차례대로 BIS 비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IS 자기 자본 비율이 정식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은행의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율을 알아보는 겁니다.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이 비율을 책정을 해 놓는 건데요. 보통은 금융당국은 각 은행들이 이 BIS 비율이 8%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이 예를 들어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최소 금고에 8억 원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 중앙의 소비자 포털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3분기에는 14.6%의 BIS 비율이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1년 뒤 22년도 3분기에는 12.8%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즉 하락을 했다. 우리가 자기 자본이 적어졌다라는 얘기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건전성을 점쳐볼 수 있는 지표는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네,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네. 여기서 여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은행의 대출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의 대출은요.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왼쪽부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그리고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인데 네. 왼쪽이 건전한 쪽이고요. 오른쪽이 위험한 쪽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고정 이하라고 했으니까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이 바로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네요. 고정 이하 쪽의 비율을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보통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대출들 같은 경우가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율, 이 지표가 8%를 넘어선다면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회수가 의문이 들거나 잃어버릴 걸로 좀
예상되는 그런 돈의 비율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3개 있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지표 ROA는 뭔가요?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ROA. 네.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은행이 건전한지 건강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이때 활용되는 게 바로 ROA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체에서 지출 비용들을 다 빼고 순이익. 그러니까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거두고 있느냐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ROA입니다. 네. 그래서 총 자산에서 단기 순이익의 비율을 살펴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좋다면 자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순이익을 잘 거둬들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 지표가 양수이고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익이 굉장히 잘 거둬들여지고 있구나라고 보고요. 아하. 마이너스라면 이 회사, 이 은행이 적자를 보고 있구나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은행들이 만약에 3분기 이상 적자를 거뒀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 은행이 경영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또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BIS 자기 자본 비율, 그리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리고 ROA까지 3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요거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나 저축은행 중앙회 등에서 여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네. 우리는 금융소비자 포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이 금융회사를 클릭을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각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저축은행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ROA나 BIS 비율, 그리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등등 제가 오늘 설명드린 모든 지표를 여기에서 쭉 확인을 하실 수가 딱 차례로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현재 지표가 지금 현재 22년도 4분기의 지표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22년도 3분기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4분기의 지표가 또 공개될 상황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국내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는 것도 물론 옳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에 갑자기 망해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걸 예금자 보호 한도라고 하죠. 그게 5천만 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넣은 돈이 5천만 원인 건지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 좀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천만 원은 우리가 예금을 넣은 것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각 금융회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은행별로 적용받는 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1억 원의 예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만 나누어서 5천만 원씩 예금을 했을 때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은행 자체를 나누어서 A은행 5천만 원, B은행 5천만 원 나누어서 저축을 한다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들이 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좀 들려온다면 각 은행별로 5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신다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분산 가입을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이 좀 너무 적다. 물가나 이런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SVB 파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이랑 비교해봐도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예금자 보호가 최대 3억 2,800만 원, 영국은 1억 3,400만 원, 일본은 9,800만 원인데요. 심지어 중국도 9,5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는 3월 16일 환율 기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좀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고요. 실제로 이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금보험공사가 8월까지 관련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보호 한도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는 여행 작가이자 유튜버 김스트래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진짜 오늘은 또 어떤 영상미로 저희를 사로잡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봄인 만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를 떠나볼까요? 오늘은 보통 우리 봄꽃놀이 가면 사람들에 치이고 이렇게 바쁘게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를 더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용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전라북도 지역 두 곳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중 처음으로 진안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안군, 전북 진안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첫 코스는 저 원현장 잔디공원이라는 꽃잔디 동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쪽을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와. 아름답죠. 봄꽃이 아름다운데 저기에 하얀색 꽃, 분홍색 꽃, 뭐 자주색빛 이래 꽃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이기는 한데요. 저기가 조금 언덕 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르막길을 한 15분 정도 올라가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요게 이게 참고로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면 올해 영상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김스트래블님이 찍으신 영상이고 이제 슬슬 맞습니다. 여기 방문하실 계획을 짤 수 있게 저희가 과거 영상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네. 아니 무슨 분홍빛 양탄자를 쫙 펼쳐놓은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네, 한 4만 평 정도 되고요. 저기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촬영 일자가 아마 4월 한 중순에서 하순쯤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이제 계획 세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꽃이 한 4월 중순부터 한 5월 중순까지 좀 길게 피는 꽃이라서 조금 이렇게 분산을 해서 좀 나눠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저기는 보시다시피 꽃이 활짝 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적하게 봄꽃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원래는 이제 선산이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보면 묘지가 좀 보여요. 예, 제가 예. 좀 미관상으로 묘지를 뺐긴 한데 영상에서 묘지가 보이는데 원래는 선산이었는데 돌아가신 선친이 원래 선산에 보면 보통 묘사나 아니면 명절 때 이럴 때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옛 조상들을 뵙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 예. 선친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다가 꽃을 심고 공원을 가꾸어서 수시로 내 후손들이 여기에 와서 서로 교류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곳이 바로 저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저렇게 가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러 알게 되고 찾아오다 보니까 저렇게 유명한 공원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입장료를 받는 정상적인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가문이 꾸민 꽃동산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힐링 장소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 여행지는 이제 마이산 진안 가면 가장 이제 꼭 가봐야 할 곳이 맞아요. 바로 예, 예, 마이산입니다. 신비의 저 마이산이 아니고 호수네요? 네네. 용담호. 저기 용담호 자연 생태 습지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저기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저기에는 봄, 여름, 가을 형형색색 꽃들이 피어나는데 봄쯤에 가시면 저렇게 쌀이나무 꽃이 피는 게 아름답고요. 그뿐 아니라 좀 전에 만났던 꽃잔디도 저기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가셔도 만날 수 있지만 여름에 가셔서 또 만나게 되면 여름 꽃들이 또 피어나겠죠. 그래서 저기도 꼭 한번 진안 가시면 들러볼 만한 명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 자연 생태 습지 공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네네. 여기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네. 내비게이션 검색하니까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찍고 가셔야 됩니다. 네. 주소가 제가 보니까 진안읍 운산리 64-2라고 치고 가시면 작은 주차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차를 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요. 저기는 원래 용담호를 만들면서
용담호 옆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습지가 조성되면서 여기 습지가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군에서 이제 군비를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있던 습지공원 아니고 댐을 만들면서 새롭게 만든 습지공원이라 보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비를 주소를 찍고 가야 될 정도로 아직 사람은 많이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네. 더 매력이 있네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또- 한 2년 전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마 내비 찍으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용담호 자연생태습지공원까지 봤고요. 아까도 마이산 언급하셨는데 네네. 마이산도 좀 보여주세요. 마이산을 먼저 설명드리다가 네네. 예, 영상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마이산은 보입니다. 진안에 가면 진안에 진산이죠. 저기 보시면 이제 생긴 모양이 말귀.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귀 형상을 닮았다 해서 마이산인데 진안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저렇게 말귀 형상이 보여요. 그래서 저기가 마이산이라고 하는데 벚꽃이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근데 벚꽃이 조금 다른 지방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늦게 피기 때문에 좀 마지막 벚꽃 엔딩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전북 진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렇게 한 4월 보통 4월 초쯤 되면 벚꽃이 다 지잖아요. 저기 한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벚꽃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늦은 벚꽃 감상하시려면 마이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산이 벚꽃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에 핀다고 해요. 네. 근데 서울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대요. 그래요? 서울이 4월 1일 예정이니까 아마 한 서울 4월 8, 마이산은 4월 8일쯤에 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보니까 차로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 저런 구간도 운전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완만하게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저거는 사실 저게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차가 지나다니까 불편하니까 저때 이제 평일에 사람 없을 때 찾아가서 좀 허가를 받고 차를 들어가서 자신을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저런 드라이브는 하실 수 없을 수도 있고 이실직고 해야 되니까. 네, 아니 촬영 허가를 받고 촬영한 것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벚꽃놀이의 최후의 보고 마이산, 말귀까지 봤고요. 자, 그럼 진안군에 이어서 전북의 또 다른 봄 풍경 소개해 주신다고요? 여기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인데요. 완주입니다. 완주. 네네. 완주를 가야 여행의 완주를 하는 느낌이 나죠. 맞습니다. 완주는 제가 벚꽃이 정말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한적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저기는 지금 구의저수지라는 곳입니다. 구의저수지요?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8.8km 정도 되고요. 저렇게 해서 사람 아무도 없죠. 혼자서 이렇게 걸으면서 사색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제 둘레길이라고 보면 되는데 호수를 쭉 걸으면서 숲길도 지나고 그리고 술박물관도 근처에 있어요. 네. 그 둘레길 중간쯤에 술박물관 있으니까 술박물관도 관람해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벚꽃을 만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8.8km라고 하셨는데 길도 저 보면 수변데크가 이렇게 잘 깔려 있고 경사도 없어서 다리가 좀 불편해도 걷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95% 이상 평지로 이루어져 이야,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경치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도 쉬우니까 저기 이제 보이죠. 예, 저기서부터 이제 벚꽃길이 시작되는데 저 벚꽃길 수령이 대략 5, 60년 된 아주 오래된 벚꽃나무가 쭉 길게 둑을 따라 쭉 길게 늘어서 있는데 저 옆으로 개나리도 같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네, 그 더 아름다운 벚꽃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의저수지와 구의저수지 근처에 저 산책길들이 저렇게 잘 조성이 돼 있군요. 네네네. 진짜 예쁩니다. 저기도 사람이 많이 없죠. 보통 벚꽃이 저렇게 많이 폈을 때는 어디든 사람 많은데. 맞아요. 엄청 바글바글하잖아요. 사진 한번 찍으려면 막 이렇게 기다렸다가 찍어야 되고 있는데 저기는 저렇게 벚꽃이 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이번 봄에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8.8km 수변 데크라면 한 3시간 정도면 천천히 걸으면서 볼 수 있겠네요. 3시간이면 아주 천천히. 왜냐하면 저게 평지기 때문에 네네. 금방 걸을 수 있어요, 사실. 네네네. 2시간 걸리겠네요. 저기 보면 이제 매화꽃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좀 이른 봄에 가시면 매화도 저렇게 만날 수 있고요. 그렇죠. 좀 4월 저기도 좀 벚꽃이 조금 늦게 피더라고요. 그래요? 참고로 한 거의 서울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 왜냐하면 남부지방이니까 좀 일찍 필 거라 생각하는데 저기 저수지가 있으니까 공기가 차서 그런지 조금 한 다른 지방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이런 데 이제 너무 사람 많아서 지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 잘 보셨다가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른 완주의 벚꽃 다른 명소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기서 차로 5분만 이동하면 그 전북 도립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걸어서 도립미술관. 이동하셔도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저렇게 이제 길게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죠.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도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한적하게 힐링하면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저 옆으로는 이제 카페들이 조금 카페촌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을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적하게 벚꽃길을 거니시면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또 미술관 뒤쪽으로 낮은 언덕으로 이렇게 도는 코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보시는 코스도 아주 좋습니다. 저기는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벚꽃을 모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전북 도립미술관. 네, 맞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이 영상은 작년 4월 초에 촬영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쯤 계획 세우셔서 초중순에 그죠, 다다음 주말쯤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상클 시청자분들끼리 만나서 거기 정모하시면 되겠네요. 상클 이렇게 하시면서. 김하은 앵커도 혹시 뭐 조용히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무조건 갈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포근한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우리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축제들을 잘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꼭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 여행 계획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진안군 그리고 완주군으로 완주하는 이 코스 한번 여러분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상클 2교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킴스트래블님과 못다한 이야기, 진안, 완주 조금 더 꼭 가야 될 곳 짚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작가님 기다려주십시오. 네, 2부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아침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영도 안팎에 머무는 곳도 있어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들어오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다 보니 일교차도 같이 커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시료 습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건조특보도 확대가 됐습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를 일주일 넘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최고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1도에 머물러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부산 14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오름세 보이겠고요. 다음 주는 더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주말 온화한 날씨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하철, 버스, 택시, 대중교통 안에서 더 이상 마스크 의무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필수로 마스크 써야 합니다. 네. 오늘 상암동 클래스 본방송 마치고요. 유튜브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킴스트래블 작가님과 진안, 완주 여행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모두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질문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